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에 찾아오는 주식경제 유튜브 채널 86번가입니다. 일단은 조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원래는 매주 토요일 밤에 저희가 이렇게 그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조금 목이 많이 안 좋아서 3시간씩 하고 나섰을 때 조금 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아서 당분간은 이제 지난주 내용에다가 다 녹여서 최대한 콤팩트하게 녹화를 해가지고서 자료를 업로드를 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을 좀 양해 말씀을 일단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일단 지난주에 대한 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는요, 최근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이제 우리 금융시장이 또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날은 조금 실망스러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사주 매입 후에 소각을 원래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날엔 또 추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물론 사실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도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진 않았어요. 약간 선언적인 의미가 강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확실히 정해진 건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가능성은 더 낮아졌겠지만. 그래서 좀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뭐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잘 눈여겨봐야죠. 여기에 계속해가지고서 조금 더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가지고서 그런 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중국이 최근에 보시면은 원래 그 미국의 이렇게 친구들 동맹 국가들 있잖아요. 그들하고 상당히 좀 가까워지기 위해서 손 내미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국회의원의 스파이가 있다부터 해서 석탄을 취급하지 않겠다,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또 급물살을 해빙기를 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FOMC도 끝났고 FOMC도 끝났고 그 다음에 그 침묵 기간도 끝이 나니까는 말들이 많았는데 소위 말잔치였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시장에서는 좀 매파적인 거를 더 집중해가지고 봤던 것 같고, 특히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또 어떤 면에서는 찾아서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FOMC 회의 이후에 그 고용 보고서가 나왔고, 고용 보고서가 뭐 계절 조정치나 뭐나 이런 것들에 그 조정이 있었다라고는 하나 강하게 나온 건 사실이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러면은 그 숫자를 보고 연준에서 혹시 정책 결정 경로에 생각의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냐, 요 점을 굉장히 알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공통적으로 미리 이제 말씀드리자면요, 연준 위원들이 얘기한 거는 공통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랫동안 당분간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 부분들이 계속 해가지고서 언론에 매일매일 나왔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들이 했던 발언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요일별로. 제일 먼저는 이날에는 라파엘 보스틱 총재 멘트가 나왔는데, 역시나 더 높은 최종금리 가능성을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보시면 지난 금요일 고용 보고서로 인해서 더 높은 최종금리 가능성이 테이블에 놓여 있다. 다만 지난 금요일 고용 보고서의 수치가 이례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자신의 베이스 케이스는 향후 2회 더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또한 침체를 피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되게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는 더 높은 최종금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당분간 for some time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보통. 다만 그런데 본인들이 지난번에 점 찍었던 거에서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보스틱 같은 경우에도 향후 2회 더 올린다라는 거는 그냥 뭐 이거는 지금 연준에서 점도표에 강하게 찍혀 있는 거잖아요, 다수가. 그러니까 이건 뭐 별로 특이한 게 아니고, 또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침체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는 얘기도 하고요. 또 이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서도 많이 물어봐요. 금요일 고용 보고서 데이터 수정이 크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느냐, 그런 류의 질문을 많이 받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뒤에도 쭉 나오겠지만은 한두 번 봐서는 안 된다, 그거를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7일 화요일에 가게 되면 우리 증시가 점점 더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국 시장의 최대 문제는 외환 시장이 개방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그전에는 그전 정부들에서는 한국 시장 선진 지수 편입 추진하겠습니다라고는 하지만은 외환 시장에 대해 가지고서는 별로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외환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뭐 사실상 거의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내년도 하반기에 시행을 목표로 새벽 2시까지 외환 시장 이제 거래 시간을 늘리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느냐. 그런 그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와치리스트라고 얘기하죠. 관찰 대상국의 편입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6월에 있을 것이고,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제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으면 뭐 외국인 등록제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지금 손을 봤잖아요, 최근에. 그랬을 때에 MSCI에서 원하는 거는 하나 더 있다면 이거지 않을까, 공매도. 예. 그러니까 관찰 대상국에 만약에 우리가 잡을 땐 그래요. 대상국에 편입이 되면 실제 편입으로 이어지게 하도록 쐐기를 받기 위해 공매도 전면 재개를 선언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대형주만데요.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종목만 공매도가 되는데 이제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의 시각에서는 그걸 전면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려 달라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관찰 대상국에 들어간다면은 정부에서는 제가 볼 때 혹은 대상국 편입 직전에라도 대상국에 우리가 편입시키는 거를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공매도 전면 재개 선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시장 상황이 되게 안 좋으면은 뭐 지금 선진국이고 뭐고 지금 안 하겠죠. 근데 증시가 지금에서 분위기가 6월이니까는요. 뭐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개선된다라고 하면은 전면 재개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 뭐 그런 상황에서의 재개라면은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선진지수 편입이 훨씬 더 큰 이슈이기 때문에 더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고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대형주가 실은 그럼 수급 면에서 중소형주 대비해서 공매도 여부만 보면은 이제 더 안 좋은 거거든요. 공매도를 되는 종목과 안 되는 종목이 있으면 되는 종목으로 공매도가 몰릴 거잖아요. 근데 전면적으로 재개되면은 스타일상으로 봤을 때 또 한 번 대형주 쪽이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요걸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투바투가 아쉽게도 빌보드 핫백 진입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앨범 판매량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핫백 다음으로 중요한 거죠. 200 차트 경우에는 1위로 처음으로 올랐고요. 숫자도 되게 좋았어요. 다음으로 핫백에는 못 올랐지만은 그래도 이 101위부터 125위까지 순위를 나타내는 버블링 언더 핫 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4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04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앨범에서는 뭐 100위 안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디토하고 OMG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숫자가 좋습니다. 여전히 스트리밍이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차트 100위 안에 장기간 머물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엔터 쪽에 큰 이슈가 있었죠. 그 카카오 쪽에서 지분을 뭐 9% 정도 취득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그러자마자 이수만 씨 측에서는 이거는 잘못됐다,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하이브의 조회 공시가 들어갔고, 하이브에서 공개 매수를 포함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내고, 바로 그 다음에는 공개 매수 지금 12만 원으로 이미 이제 공시를 다 내놨죠. 그쵸?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일단은 행동주의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다. 그리고 변화의 이제 가운데에서 보시면 결국에는 우리가 더 회사를 잘 경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비전 제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제 원래 지금 온라인 쪽에서는 각종 이제 잘못된 계약들을 다 끊어내야 된다. 그리고 회사의 구조도 투명하게 바꿔야 된다라는 거, 그게 상당 부분 회사 쪽의
관찰이 됐었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하이브 쪽에서는 그 남아있는 레가시 계약까지도 우리는 다 없애고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모든 걸 다 뺏기게 생기니까 이수만 씨 쪽에서 완전히 뭐 최후의 수단을 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튼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결국 이게 끝을 봐야 되는 일들은 그 끝을 봐야 되더라라는 거고, 결국 사실 그 행동주의가 시작할 때부터 경영권 분쟁의 발생 가능성은 특히나 또 이수만 씨가 뭐 자기 지분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얘기가 계속 같이 되어 왔던 거잖아요. 행동주의하고 더불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끝을 봐야지 되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이번을 통해 갖고 이제 끝이 나겠죠. 지금까지는 좀 이수만 씨에 대한 일방적인 공세가 펼쳐졌다면, 사실 이번 카카오의 지분 취득 과정은 어쨌든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희석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빌미가 결국은 제공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가처분 신청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결과도 물론 뭐 일단은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건데, 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어요. 다들 보면은 서로 뭐 정황들이 좀 있잖아요. 서로 빠르게 움직이는 정황들이 지금 엿보이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요, 제 생각에는 결국은 돈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호지분을 하나라도 더 확보한 사람이 이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반 주주가 많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이 일반 주주들을 누가 더 설득을 시킬 수 있느냐. 만약에 혹시나 어떤 싸움이 전개될지 모르니까요. 그랬을 때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그려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승리를 거두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호주가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당초 지난번 회의 때 보시면 호주가 좀 비둘기적인 인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는 듯한 표현으로 바꾸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번에는 다시금 여기도 역시나 이제 그 복수자 S가 들어가는 인상 문구를 넣었어요. 그래서 복수로 2회 추가로 인상할 수도 있다는 느낌을 풍겨서 상당히 매파적인 그런 인상을 갑자기 이렇게 확 바꿔서 했다라는 거고, 뒤에 보시면은 멕시코도 25bp 인상 이야기 예상을 했었는데 50bp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최근 보시면은 뭐 영국이나 유럽이나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파적인 인상을 강하게 풍기다 지금 좀 비둘기 인상을 풍기인데, 호주나 멕시코 쪽은 좀 비둘기를 풍기다 약간 매파성으로 나왔어요. 일단은 뭐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자국의 사정에 따라서 마지막엔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긴축이라는 것이 막 강하게 진행이 될 때는 글로벌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겠죠. 근데 이것이 거의 좀 턱에 다다랐다라고 할 때에는 뭐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는 자국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호주 같은 경우에 지금 인플레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향을 조금 바꾼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맥락에서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미국, 이제 이 주간에 가장 사람들이 주목했던 건 이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도대체 파월 의장은 무슨 생각일까? 아니, 그 고용 보고서가 핫하게 나왔는데 파월 의장은 그 이후에 생각이 바뀐 게 있을까?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그 고용 보고서로 인해서 2월 FOMC 회의 때 얘기했던 것보다 금리를, 혹은 작년 12월 말에 이제 점도표에 찍었던 것보다도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리는 이제 투로 만약에 파월 의장이 혹시 얘기를 하진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한 상태에서 사실은 이 이코노미 클럽 발언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대담 형식이에요. 진행자가 있고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이 앉아 있고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건데, 첫 번째 질문부터 사실은 딱 때렸어요. 제일 중요한 걸 물었죠. 고용 보고서가 그토록 강할 것을 알았다면 25bp 인상 말고 다른 결정을 내렸을 수 있나요? 만약에 그거 봤다면, 그러고 나서 FOMC 회의가 열렸다면 50bp 혹시 올리도록 결정을 할 마음도 있었냐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데이터로 그렇게 경로를 바꾸지 않는단 말이죠. 요 발언할 때 딱 뛰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대답을 하면서 파월이 곧바로 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인플레가 내려가고 있다는 단어를 여러 차례 꺼내게 됩니다.
기시감이 좀 느껴지시죠? 2월 FOMC 회의 때에도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었죠. 그렇죠? 그 발언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전체 25%를 차지하는 상품 쪽에서 디스인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은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인플레가 내려오는 과정은 스무스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예쁘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합니다. 사실 이제 86공가가 최근에 굉장히 밀고 있는 단어입니다. 경제 지표라는 게 어떤 이제 뭐 가령 뭐 뭔가 올라간다고 생각한다 혹은 내려간다 생각한다라고 해서 매번 나오는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 게 중요한 거지 매월의 데이터가 그렇게 쏙 마음에 들도록 나오진 않는다. 왜냐하면 경제는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데이터가 좀 울퉁불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파월 의장이 범피 울퉁불퉁합니다라는 표현을 써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추가로 금리 인상 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날 이게 대담이 한 40분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도 물어보지만, 신변 잡기 얘기도 많이 물어봤었어요. 뭐, 샐러리에 만족하냐. 그 다음에 뭐, 파월 당신에게 바이든이나 대통령들이 부른 적 있냐. 그 다음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스트레스 강도를 좀 낮추는 본인만의 취미는 뭐냐. 이런 이제 그 신변 잡기류의 그런 것들이 좀 나왔었는데 파월 의장이 기타 치는 걸 좋아하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 덕분에 알게 됐고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혹시 데이터 발표되는 거 미리 받아보느냐. 이것도 질문을 했는데 파월 의장이 솔직하게 대답을 해줘요. 간혹 미리 받아본대요. 간혹 하루 전에 미리 받아보고, 근데 이제 전체가 아니라 아주 일부만 받아본다. 그러니까 뭐 딱 숫자만 헤드라인만 보겠죠. 전체 이 페이퍼가 아니라. 그리고 선 딱 그어줘요. 보호해줘요. 그래도 나머지 위원들 자기만 본다. 의장인 자기만 보고 나머지 위원들은 못 본다. 그렇게 해서 네. 근데 의심이 가죠. 그렇죠. 간혹이 아니라 자주 보는 건 아닐까. 일부가 아니라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닐까. 자신 아니고 여러 명이 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데이터를 종종 미리 받아본답니다. 예. 그러면서도 1월의 고용 보고서는 예상 못한 숫자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해요. 다만 이제 고용에 대해서 최근 파월 의장이 고용과 인플레, 이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좀, 새로운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 여러 번 드리고 있잖아요. 그 말을 이날 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를 합니다. 뭐냐면 바로 노동시장의 희생 없는 인플레이션 하락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파월 의장이요. 하지만 노동시장이 이토록 엄청나게 강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굿띵이라 그래요. 노동시장에 희생 없이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 금융환경은 크게 또 긴축이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서 좀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요거를 좀 강조하는 이야기도 하는데 2023년에 엄청난 인플레이션 하락을 기대합니다. 다만 올해 내로 2%에 도달하기는 어렵고 내년에 도달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용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사회자가. 자, 일반적으로 이론에 따르면 금리를 올리면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실업이 증가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려왔음에도 실업률은 역사상 최저치입니다. 왜 이런 건가요? 왜 실업이 증가하지 않나요? 파월 의장이 답하길요. 경제가 강하기에 노동시장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노동시장의 약화 없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자, 만약 다음 달에도 1월처럼 강한 고용 보고서가 나온다면 이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파월, 좋고 나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로 생각합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역사적으로 이 정도로 높았던 인플레가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노동시장의 약화가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노동시장의 약화가 나타나는 게 여전히 매우 가능성이 높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은 과거와 다릅니다. 노동시장이 매우 강한 동시에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노동시장은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노동시장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만 우리의 임무는요, 명확히 해두죠. 인플레를 2%로 낮추고 최대 고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굳이 고용을 또 안 꺾어도 된다는 투로도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려갔다 확 올라갔었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확 올라갔죠. 자,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요. 8일 수요일 날 미국 구글의 AI가 오답을 냈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러면서 구글이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챗 GPT 때문에 구글도 뭐 지금 동줄이 탑니다. 그쵸? 그래가지고서 본인들이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이제 좀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근데 광고 영상에서 오답을 내놔버려요. 그래서, 야, 그 검수도 제대로 안 됐냐, 니네 너무한 거 아니냐, 실력이 없네, 라고 하면서 많이 빠졌고, 근데 그렇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반사 수혜를 입어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AI에 대한 기대가 과도했나? 뭐 그런 식으로 좀 이어지긴 했는데, 저는 아직은 좀 너무 이른 판단이라고 봐요. 뭐 이제 새로운 원래 또 기술들이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될 때에는 늘 좀 뭐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도 있고 우와 하는 것도 있고, 야 저거 뭐야 저것도 못해 하는 것도 원래 나옵니다. 다만 이렇게 공개가 되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찾게 되고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 같은 것들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이런 것이 나온 게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IT 업계에서 뭐라도 하나 나와서 일단은 지금까지로는 저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날도 역시나 연준 위원들이 말을 했는데요. 이날 역시나 또 사람들은 매파적인 발언들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발언 중에서 가장 매파적인 발언은 뉴욕 연은 총재인 윌리엄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죠. 만약 상황이 변화한다면 25bp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50bp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고요. 다음으로 인플레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도 했고요.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몇 년 더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또 덧붙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25bp 인상 옵션이 베스트입니다. 그 최종금리에 대해서는요, 여전히 더 안 올려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5에서 5.2%가 이게 지난번 점도표잖아요. 여전히 합리적인 비율입니다. 그리고 금융환경에 대해 가지고서는요, 대체로 연준의 시각에 부합한다라고 해서 최근 금융시장의 랠리에 대해 가지고서 인정을 했고요. 그렇지만은 다만 금융환경이 너무 완화된다면 더 높은 금리로 가야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너무 가지는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고용 데이터의 노이즈에 대해서는요, 데이터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윌리엄스 말은 50bp 인상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 뭐 이거는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눈길을 사로잡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사람들은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라고 할 때 그 기간을 for some time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분간은. 이러면 우리가 보통 향후 몇 달간이다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윌리엄스는 향후 몇 년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폭도 넓힐 수 있고 높은 금리를 향후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를 향후 이제 몇 년간 더 유지를 해야 된다고, 이거 되게 매파적인 발언 같다라고 읽혀졌던 거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윌리엄스는 굉장히 심플해요. 엄청나게 데이터 디펜던트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최근에 그게 있었죠. 근원 PC 물가 대비해서 정책금리가 1.5%포인트가 높으면 이거는 이제 제약적인 수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9월하고 12월 달에 연준의 그 경제 전망에서 점도표가 얼마나 높으냐 하면 다 1.5에서 1.6% 정도 높은 구간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윌리엄스의 말은 코어 PC 앞으로 더 높게 나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코어 PC 내려가면 거기에 1.5만 더하면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올해 예를 들어서 연말에 코어 PC가 3이다. 그러면은 4.5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연준이 지금 경제 전망에 넣어놓은 건 3.5로 잡아놨거든요. 그러면은 5인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란 게 뭐냐에 대해서도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약적이라는 거는 실질금리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기준금리가 인플레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더 높을 것이냐. 근데 이제 올해 내로는 지금 이제 제약적인 수준으로 가잖아요. 자, 근데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인플레가 떨어져요. 만약에 3%, 2%까지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보다 1.5씩 높게 금리를 놔두죠. 그럼 4.5, 3.5이다. 그러면요, 금리는 내린 거가 되겠죠, 향후에. 그렇지만 이것은 윌리엄스가 보기에는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 제약적인 수준으로, 그러니까 내년에 빠르면 예를 들어서 올해 말 금리 내린다. 아니면 내년에는 이제 금리 내리게 된다. 라고 해도 내년에 그 내린 금리 수준은 제약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끌고 가면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 몇 년 더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으로 크리스토퍼 월로도 이날 얘기했는데 정책금리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높게 더 오래 머물러야 할 수도 있다. 긴축적인 정책 스탠스를 다 당분간 for some time이요, 당분간이란 말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해서 기존에 했던 말이 되풀이였고요. 리사 쿡 같은 경우에도 발언을 했는데 조명을 받지 못했어요. 이분은 아무래도 좀 비둘기파다 보니까 이날 뭐라 했냐면 역시 요건 또 같아요. 제약적인 금리를 한동안 for some time 가져갈 필요가 있다. 실업의 큰 증가 없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최근에 나오는 그 파월의 실업 고용하고 인플레 관련 발언의 일환이라 볼 수 있겠죠. 연준의 최근 경제 전망보다 실업률이 낮을 수도 있다. 강력한 노동시장과 완화된 임금 및 물가의 조합이 연착륙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고용보고서에 대해서는요, 두세 번의 데이터에서 너무 많은 신호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의 데이터를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린 배웠다. 금리를 작은 스텝으로 올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그 다음에 닐 카시카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카시카리도 요즘에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데 사실 이날 얘기한 건 본인의 얘기의 재탕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언론의 주목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전과 같은 강도여서 그런지 역시나 역시나 이제 언론의 주목을 못 받은 것 같은데 발언이 어땠냐면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데이터에 따라가야 되니까. 인플레에 대해서는요. 금융시장이 연준보다 더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대부분의 연준위원들은 금리가 5% 이상으로 올라갈 거라 믿는다. 그리고 이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본인이 그렇게 찍어놓고 있거든요. 연준에서는 이제 점도표는 5에서 5.25 찍혀있는데 카시카리는 자기는 5.25에서 5.5에다 찍었다 그랬거든요.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거다. 카시카리 5.25에서 5.5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그 최종금리 수준으로 여기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걸 오랜 기간 유지하자는 의견인데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날 백악관에서 재미난 자료가 하나 발표가 됐어요. 요즘에 보시면은 주거비 제외 서비스 섹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근데 이 백악관에서 그러니까 근원 물가에서 주거비를 제외하고 서비스 분야만의 임금 인상률 요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요 매월 나오는 고용 보고서나 아니면은 ECI 분기에 한번 나오는 고용 비용 지수 이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을 했대요. 그런 거를 사용해 가지고 임금 상승률을 조사를 해보니 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서비스 분야 인플레 빨리 떨어지게 될 거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원, 주거비 제외, 서비스 분야, 평균 시간당 임금 성장률 추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뚝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PC 물가 지수에서 근원, 주거비 제외, 서비스 쪽의 인플레는 이렇게 돼 있다. 이 둘이 봐봐라. 과거에 꽤 비슷하게 움직인 것 같지 않니? 얘가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도 빠르게 떨어질 거야.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겠죠. 사실 86번가가 지난 10월 하순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시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저렇게 새로 데이터를 가공해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또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은 이미 백악관이 한번 헛바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 4월 12일 날에 인플레는 일시적이다라는 자료를 낸 바가 있죠. 네, 근데 그 뒤에 일시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요. 70년대 중반에 인플레가 크게 높게 왔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미국에서 새롭게 물가 지표가 만들어져요. 유가가 너무 높으니까 그러면 유가랑 여기에다가 유가에 크게 영향받는 음식료 제외해서 근원 물가라는 걸 만들자. 우리가 지금은요 이 코어 물가라는 것에 대해 되게 익숙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없었던 거예요. 만든 거예요. 너무 물가가 많이 나오는데 잘 못 잡겠으니까 새로운 거 하나 만든 거거든요. 75년도부터 처음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경계감 가지고 보셔야 되고 저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저런 거에 대해 가지고까지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9일 목요일에는 독일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드디어 일주일 늦게 발표가 돼서 참 말이 많았죠. 이거 왜 늦게 나오냐? 이거 되게 높은 거 아니냐 했는데 오히려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왔어요. 예상은 10%였는데 전년 동기 대비 9.2%로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 나오고 나서 막 증시도 오르고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는 쭉쭉쭉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건 또 잘 나왔는데 잘 나온 거에 노이즈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보니까 유틸리티 관련해가지고서 요금 상한제 시행을 독일이 좀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한 부분들 거기다가 그 전 이제 2달치인가 이 환급해가지고 또 이 반영까지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환급분까지 이제 그 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일시에 다 반영이 되다 보니까는 이게 예상치보다 좀 많이 낮게 나와서 사실 이런 부분 제외하면은 별로 그렇게 뭐 예상하고 다르지 않은 숫자였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이제 그렇습니다. 요즘 유럽을 보시게 되면 워낙에나 보조금도 그렇고요. 가스 가격도 많이 움직이고 뭐 교통요금 이런 데도 보조금 들어가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막 많이 껴요. 노이즈가. 왔다 갔다 심하게 하고 예상치하고 다른 숫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에 대해서 물가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가스 가격을 결국은 보셔라. 그 흐름이 정말 중요할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으로 멕시코는 아까 드렸고 미국 같은 경우에 실업이 뭐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근데 20만 나라면은 상당히 좋은 숫자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미국의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입찰이 다 좀 호조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날은 30년물이 입찰이 부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전까지는 증시가 좋다가 요 부진 소식이 들려오면서 금리 오르고요. 증시가 마이너스로 바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고용보고서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니냐, 금리를 더 올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그 시장에 겁이랄까요? 의구심 이런 게 생겨났고 그 부분이 주식시장에도 많이 좀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일 금요일로 가게 되면 현대백화점에서 분할을 추진했는데 이게 주총에서 부결이 났습니다. 사실 현대백화점 최대주주 그 특수관계인까지 합치면 30% 중후반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자사주도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 자체가 제한적인데 대부분이 반대했다라고 봐야 돼요. 이 정도면은. 그래가지고서 일단 지주사 전환이 중단이 됐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해외에 그 의결권 자문기관에서도 반대 의견 냈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거를 보게 되면 미리 이제 이거는 발표돼요. 그래서 현대백화점에서 큰일 났네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사실 이 외국 의결권 자문기관들이요. LG화학 분할하고 이럴 때는 반대 안 했어요. 찬성했어요. 기업 실질의 변화가 없다고. 근데 지금은 반대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K 분할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이게 하도 이제는 뭐 행동주의 펀드나 여러모로 이게 이슈화가 되니까 여기에서도 이제는 깨닫게 되고 함부로 분할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반대가 앞으로도 많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위 제가 볼 땐 그래요. 아니 자사주 소각이라도 해주는 성의를 좀 보여주지 너무 무성의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이제 은행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온라인에서 요구했던 뭐 이제 자본 재배치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발표가 나왔어요. 거의 대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쪽에서 굉장히 환영한다라고 의사 표시를 했죠. 다만 이제 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뭐냐면 시장에서는 뭐 두 파로 나뉘었었죠. 야, 그 요구한 대로 50% 이상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니다. 야, 그렇게 못한다. 은행들 어떤 데인데 정부에서도 지금 하는 얘기를 봐라. 이렇게 나뉘었는데 그 중간의 숫자 어딘가로 다 나왔죠. 그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정말로 주총까지 끌고 가면 50%를 제한했었을 때 주주의 승리 가능성은 매우 높다.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외국인 주주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자본 이슈가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배당을 더 이제 그 받을 수 있는 주주 제한을 반대하게 되면 이건 펀드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펀드 수익자한테서. 그래서 이제 그런 현실적인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환영한다라고 한 거는 이거는 이제 단기 레이스라고 생각을 안 한다라는 데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쪽에서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단기 게임이 아니라 장기 게임이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전체적인 게임의 법칙을 정하는 거고 그에 따르면은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나와야 될 게 첫째로는 이제 CET1 뭐 13% 이상에 대해 가지고서라는 기준을 다들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주주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지 간에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배당이 늘어나는 거나 해가지고서 그 전에 비해 가지고서 우리는 뭐 한 25% 정도는 못 넘는 선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주주환원에서. 근데 그 부분을 다 넘겨서 얼마든지 넘길 수 있구나. 중장기적으로는 뭐 기회만 된다면 50%까지도 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그 길을 열어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불어 가지고서는 한 군데는 주주 제한을 했죠. JB에 대해서는. 뭐 이 결과를 한번 보시죠. 어떻게 누가 승리를 하나. 네. 다음으로 한국, 중국 비자 발급 재개가 좀 속도를 낼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분들께서는 제2의 한한령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국이 그럴 만한 입장은 안 됩니다. 요즘에. 그리고 또 좀 아까 호주도 그랬지만 화해의 제스처를 내밀고 있고 또한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우리랑 일본이랑 막아가지고서 되게 막 욕을 했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비자 발급 먼저 재개한다라고 하니까 중국이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재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푼다라고 하면 중국도 풀지 않을까. 실제로 우리가 내일부터 중국 단기 비자 제한 푼다. 방역상 호전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한두 시간인가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서 중국에서 한국인 비자 제한 해제 적극 고려할 것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왕래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될 것 같아요. 이날 증시를 억눌렀던 요인은 이 두 개가 컸어요. 하나는 러시아. 50만 배럴 감산 발표했고요. 서방의 조치에 대한 반발이에요. 서방이 왜 우리한테 자꾸 제재를 가하냐? 그럼 너네가 지금 제일 앞에 있게 인플레지 감산해가지고서 유가를 올리겠어. 해서 WTI가 한때 장중에 80불까지도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 일본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구로다가 임기가 거의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차기 총재 누가 될 거냐. 근데 계속해서 얘기 나왔던 거는 부총재인 아마미야에 대해 갖고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구로다하고 한 배를 탔던 사람이니 정책 그런 거의 비슷하겠네 생각을 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결과가 나온 거, 이제 거의 사실상 결과가 나왔다라는 식으로 일본 언론에서 나왔는데, 내정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제 우에다 가조라는 사람이고요. 이 양반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구로다의 정책을 비판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에다다 하니까는 애는 엄청 강세가고 시장이 증시는 막 내려가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후에 우에다가 이제 언론이랑 인터뷰를 해가지고서 지금으로서는 현재 정책을 지지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다시 좀 시장이 좀 회복은 했죠. 다 회복은 못했지만은요. 다음으로 미국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요즘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좀 각광을 받잖아요. 보시게 되면 전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정말 빠르게 떨어져서 시장에서 되게 환호를 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높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게 잡는 게 진짜 쉽지 않나 봐. 인데 아까 전에 파월 의장이 이코노미 클럽에서 범피라는 표현 썼잖아요. 울퉁불퉁. 저는 이 표현을 또 여기서도 쓰고 싶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기대 인플레가 상승할 때에도요. 상승하는 추세에 있을 때에도 내려갔던 때들이 있어요. 그치만은 우리가 요거 내려갔다고 해서 이제 금방 잡힙니다. 이 일시적이요 얘기를 했다가는 큰 코 다쳤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내려오는 과정에서도요. 요렇게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멈췄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식의 과정을 당연히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살짝 이 3.9에서 4.1로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요나 연준 위원중이나 하커가 또 발언을 했는데 만약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연준은 아마도 2024년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으로선 50bp 인상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그렇지만 금리를 적어도 5%까지는 올려야 되고 또 for some time 당분간은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비둘기로 들리죠, 그죠? 근데 크게 특별한 발언은 또 아닙니다. 연준 위원들이요 말 정말 많이 했지만 다 데이터예요. 결국에 인플레 어떻게 되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 어떻게 되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중요한 게 하나 나왔죠. 뭐냐면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그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난 이제 계절 조정치는 5년 거를 쭉 이제 바꿨어요. 그 다음에 향후 올해부터 적용될 소비자 물가 지수 여기에 각각 항목별로 몇 %씩 비중을 차지하느냐 이 가중치에 대해 갖고서 수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해요. 기억하시죠? 작년 초에 한번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요 매년 하기로 했어요.
물론 이거는 코로나 전에 이미 얘기했었던 거예요. 2년마다 한 번씩 할 게 아니라 매년 하자 했는데 코로나 때 워낙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는 여기 좀 미뤄졌던 거고요.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 해서 올해부터 매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짝수회에만 이게 변화가 있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홀수회인데도 바꾸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변화됨으로써 어떤 일이 있었냐? 과거치가 쭉 수정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치를 보니까 그림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오렌지색이 수정 전이고요. 까만색이 수정 후예요.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작년도 22년도 상반기에 원래는 물가 상승이 원래 나온 물가 상승보다 계절 조정치를 수정하니까는 물가가 좀 더 낮게 나온 거죠. 반대로 하반기에는요. 실제로 발표되어 있는 지금 물가 상승보다 요번에 수정 이후에 나온 물가는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근원 물가에서도 똑같은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쵸? 이때 주황색이 좀 더 높았다가 오렌지색이 좀 더 높았다가 오렌지가 좀 더 낮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또 우리가 잡아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근 숫자가 좀 올라갔구나. 뭐 최근 숫자가 좀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거거든요. 12월 달이 전월 대비해서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0.1%라고 발표가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계절 조정을 넣으니까 플러스 0.1이 나왔어요. 자, 이런 거죠. 최근에 물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네. 그다 거짓말이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도 보이시겠지만은 여긴 높였고 여긴 낮춘 것 뿐이에요. 일단. 그리고 두 가지를 제가 포인트를 잡아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는 시장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서 과거가 이렇게 된 건 알겠고 그래서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건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요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계절 조정치 변화에 따른 효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 볼 때에 전월 대비 상승률은 계절 조정치 이후 숫자로 봐요. 전년 동기 대비 숫자 있죠. 그 숫자는 계절 비조정치를 씁니다. 근데 이건 계절 조정치를 움직인 거죠. 계절 비조정치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1월 달에 숫자가 나올 때에요. 전월 대비 숫자는 이 수정 이후의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전년 동기 대비 숫자는 아무런 조정이 가해지지 않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들 중에서 절반은 변했고 절반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물가의 흐름에 대해서 과거 수정에 너무 많은 그 점수를 줄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꿨을 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면요. 짝수에 바꿨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과거 10년치를 보면은 5번 사례가 나오겠죠. 14, 16, 18, 20, 22년도. 이때 당시에 바꾸자마자 첫 달에는요, 물가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당초 예상치보다 높게 나옵니다. 22년 1월 예상치가 7.3인데 7.5가 나왔어요. 20년 1월 2.4인데 2.5. 2018년 1월 1.9인데 2.1. 1.3인데 1.4. 딱 한 번 예외가 그냥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거든요. 이 전년 동기 대비 숫자를 바꾸게 하는 건 뭐냐?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비중 조절이에요. 이 가중치가 어떻게 되냐? 최근에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넣는 거니까는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온 항목들이 가중치가 올라가겠죠. 근데 최근에 더 높게 이렇게 나온 거는 인플레라는 건 좀 이제 모든 숫자들이 그래 경향성이란 게 있잖아요. 높을 땐 계속 좀 높게 나오고 낮을 땐 계속 좀 낮게 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던 이 항목들이 한동안은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이제 강하게 작용하는 거는 그 첫 달, 그 다음 달부터는 그 효과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높게 나오는 항목들의 비중을 올리는 작업을 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첫 달에 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버리는 경향이 과거에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간으로 봐야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연간으로 보면 정반대의 일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강하게 올랐던 거, 그게 계속해서 같은 강도로 올라가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빠르게 올라간 만큼 내려오기 마련이거든요. 중고차 가격도 빠르게 올라가고 나니까는 절대 수치는 엄청 올라갔지만, 그럼 여기에서 추가로 물가 상승을 똑같은 기울기로 견인하려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러지는 못하죠. 올라가다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간 항목들의 비중을 높여뒀더니 이들 항목이 점차적으로 힘이 빠져서 다른 항목보다 덜 오르거나 더 빠르게 혹은 내려가는 상황이 연출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1월 이게 11일인가 12일 날에 그 노동통계국에서 올해부터는요, 매년 CPI, 이렇게 비중 조절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곧바로, 요런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레포트를 냅니다. 이거 효과가 어떻게 될 거냐. 자기네가 보니까는 2023년도에 이제 비중치 이제 변화로 인해가지고서 인플레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작년에는 어떠했냐? 우리가 한번 떠올려보죠. 작년에 요 그래프를 제가 몇 차례 보여드렸던 거 86번가 구독자분들이시면은 기억이 많이 나실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CPI 웨이트를 이때도 바꿨죠, 그쵸? 크게 바꿨어요. 인플레가 이제 막 나오고 할 때니까는 이거에 따른 효과가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봤더니 처음에 강하게 나오죠. 처음에는 우리 당초 예상보다 웨이트 변화만으로도 인플레가 더 나올 것 같아. 근데 이게 잦아들고 이때 보면 10월부터는 마이너스 기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역기여를 크게 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게 작년도 보시면은 제가 한 연 중간 정도 들어가서부터는 인플레는 하반기부터 내려갈 것 같은데 내려갈 건데 같은데 얘기 드렸고, 특히나 이제 한 10월 정도부터 그 우주의 기운이 모여드는 게 있다,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실제 10월 중순부터는 좀 중하순부터는 제가 의견을 바꿨죠. 거기에 사실은 좀 영향을 줬던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변화시킨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게 데이터가 영원히 올라가는 건 없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떨까? 구체적으로 봤었을 때에 웨이트에서 조절이 나온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크게 봤었을 때 이 두 가지입니다. 요 보이시나요? 하나는 집과 관련된 거, 소위 말해서 주거비 비중이 많이 올라가요, 요번에. 반대로 운송 쪽이 줄어들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은 중고차하고 신차예요. 차량 관련된 것들이 요번에 많이 줄어듭니다. 자, 어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생각이 드시나요?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년 동기 대비 숫자 꺾이지 않는 집과 관련된 게 올라갔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그 인플레가 내려오는 데에, 인플레가 이제 빠르게 내려오는 데에 많은 기여를 했었던 그 항목이 뭐냐면 중고차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중고차가 보시면은 최근에 전월 대비해서 숫자가 조금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다시. 그래서 인플레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다시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안 좋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86권에서 별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았어요. 왠지 비중을 줄여버렸어요. 살짝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내려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는 만들어 놨었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그 공을 세울 일이 좀 줄어들 것 같으니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반면에 집이 어떠냐라고 하면, 집의 경우에는 사실 보는 시각들이 다 비슷해요. 그 집값에 대해서, 집값 흐름에 대해서 후행적으로 주거비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어떤 집값의 흐름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뭐 케이스 실러 20대 도시 집값을 가지고 와서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딴 것도 비슷해요. 요 후행하는 개월수가 조금씩 차이 나는 것 뿐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코릴레이션 제일 높은 숫자 잡아보면은 15개월 후행시켰을 텐데, 지금 보세요. 집값은 이렇게 그 상승폭이 줄어듭니다. 그죠?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미국의 CPI에 들어가 있는 주거비는 전년 동기 대비 숫자가 인플레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언젠간 내려가겠죠. 근데 언젠간 내려갈 항목을 비중을 높였습니다. 자, 당장, 그러니까 뭐 1월 달에는 비중을 높였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잖아요. 더 높게 계속 이렇게 나오면 아마 인플레는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게 나오겠죠. 근데 1년으로 놓고 보십시오. 1년 안에 이렇게 되겠죠.
이 데이터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드리고 저희 채널 보신 분들이 또 데이터를 또 중요하게 보시는 거를 저랑 같이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좀 허탈하시다는 생각도 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걸요, 뭐. 예. 뭐, 야, 이렇게 바꿔버리면 어떡하냐. 꼴대를 바꾸네, 얘네들이. 너무 나쁜 거 아니냐. 라고도 하실 수 있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데이터를 본다라는 게 그렇게 다 깔끔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5만 가지들의 가능성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만지작 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주식은 여러분 절대 과학은 아닙니다. 사회를 반영을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고 뭐 그런 곳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을 또 한번 되새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는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연말로 갈수록 인플레 가중치 바꾼 걸로 인플레가 내려가는 것처럼 막 보이게 지금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서 와, 향후에 인플레이션 쪽에서 좀 호재로 작동할 만한 거를 바이든 또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 그게 거의 지금 막바지에 온 것 같다. 라는 걸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요. 뭐냐면 이민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타이트한 요인 중에 하나로 꼽는 것이 이민이 너무 줄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민이 왜 줄었느냐라고 하게 되면 원래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고 좀 이민을 막았었어요. 근데 그게 극적으로 더 줄어들었던 게 언제였냐면 코로나 터진 직후예요. 2020년 3월 달에 이제 더 강력한 국경을 복원의 이유로 폐쇄하는 조치를 트럼프가 내리게 됩니다. 그 대표 조치가 이제 42호 조치라고 해가지고서 타이틀 42예요. 요 타이틀 42 같은 경우에 이걸 이제 뭐 바이든 입장에서는 폐기를 시키고 싶을 거잖아요. 왜냐면 이민자가 좀 들어와줘야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고 그래야 인플레가 잡힐 테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친 바이든 성향의 시민단체 이런 곳에서 이제 우리로 지금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해요. 이거 아니다. 이거 없애야 된다. 그리고 워싱턴 DC의 사법부에서도 같은 의견을 내줘요. 그래서 이게 연방 대법원까지 갑니다. 작년 12월 말에. 근데 연방 대법원에서 져요. 5대4로. 왜냐면 트럼프가 앉혀놓은 사람이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박빙의 차로 졌고 이거를 이제 아무리 빨리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다퉈가지고서 타이틀 42를 없애려고 해도 2023년 6월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면 시간이 그렇게로 타임라인이 잡혔었어요. 그래서 이민자 다시 받기 쉽지 않겠다 했었는데 이 타이틀 42의 상위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걸 한 이유 자체가 보건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코로나19 이제 보건 비상 조치 이거의 하위라는 거예요. 타이틀 42 자체가. 그래서 이걸 없애면 42호 조치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5월 11일 날에 코로나 비상사태는 종료키로 했다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연방대법원에다가 이러면은 이거 즉각적으로 폐기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조치를 내릴게. 우리가 뭐 무조건 다 연다는 게 아니다. 근데 새로운 조치를 내리긴 할 건데 이거 없애자. 그럼 뭐 새로운 거 해도 어떻겠어요. 과거보다는 이민자가 좀 더 쉽게 들어올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카드가 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민이 재개가 된다. 250만 명이 지금 타이틀 42 때문에 쫓겨났다 그러거든요. 국경에 왔다가 250만 명. 그러니까는 숫자 크죠, 그죠? 그래서 요 점도 바이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무기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하여튼 내년에 일단 대통령 선거가 있고 과거 트럼프 때도 그랬듯이 바이든 정부는 뭔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의 해결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86번가 텐서프라이즈에서 이제 말씀드렸었던 미국이 중국에 대해 부과한 보복 관세를 면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버린 인플레도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카드를 좀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내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자, 이제 미국 보시면은 금리가 올라갔어요. 지금 3.7%도 돌파를 했는데 그건 뭐 제 생각은 여전합니다. 3.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범위 움직이는 거 그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는 거는 사실 뭐 고용보고서 나온 이후에 지금 막 매일매일 제가 볼 땐 그래요.
연준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해도 그중에 매파적인 것만 쏙 꼽아서 지금 헤드라인을 다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과하지 않느냐. 그들의 발언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어차피 한두 번의 데이터로 이건 결정될 게 아니다. 5월까지는 최소한 가봐야 된다. 근데 저는 뭐 인플레가 조금 속도를 내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또. 그런 거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지금 가격 반영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매일매일 한 단계씩 올라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지난 금요일 날에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에는 시장은 이렇게 봤어요. 금리 한 번 인상 25bp 동결, 그러고서는 인하가 나올 것 같다. 근데 그 다음에는 1회 인상 아니네. 2회 인상 같아. 근데 연말에는 똑같지 않을까? 2회 인하. 그랬다가 이제는 2회 인상. 그래, 인하도 한 번으로 줄이자. 이때보다 확실히 금리 수준이 올라갔죠. 그죠? 모든 게. 그 다음에는 지금은 1회 인하도 거의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패드와치 들어가서 보시면요. 1회 인하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가 거의 5대5로 붙었어요. 지금. 매일매일 조금씩 더 매파적으로 변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역전되겠죠. 그래서 1회 인하도 없다라고 돼버리면 그러면은 이제는 연준도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점도표에 찍어놓은 거하고 시장의 눈높이가 채권시장 완벽히 동일해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격 반영이 거의 이거는 다 됐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뭐 여러 군데서 자꾸 드리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거죠. 파월 의장도 그랬죠. 그 다음에 아까 누구였나요? 뭐 금융시장에 최근 이제 완화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서 별로 그렇게 문제 제기를 안 해요. 물론 너무 완화가 되면 우리가 금리를 더 올려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은 현재까지에 대해 가지고서는 별로 불평불만 제기 없습니다. 다음으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러시아 감산 영향으로 또 이제 올라가기는 했는데 저는 결국에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중국이고 그리고 오펙의 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 수요가 증가한다. 회복해서 이제 리오프닝해서 그러면은 이거 유가 올라갈 요인 아니냐. 근데 86번가에서는 근데 지금 오펙에서 역대급 감산을 하고 있는데 수요가 회복된다 싶으면 감산을 줄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얘기를 지난주 실제 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사무총장이 중국 수요 회복이 희망적이다. 다만 근데 그렇게 되면 현재 감산 규모를 줄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계속 저는 비싼 얘기예요. 80불에서 뭐 그냥 안정 내외. 근데 좀 하방이 더 보인다. 그런 거죠. 다음으로 실적 시즌이 이제 69%까지 왔어요. 뭐 큰 차이 없습니다. EPS 예상치 상회는 그 전주 70%에서 69%로 1% 줄었고 반면에 EPS 예상치 상회 폭은 0.6%에서 1.1%로 0.5% 늘었고 매출액의 예상치 상회나 상회 폭은 그전 비해 또 조금 올라갔고 증시는 살짝 내려갔고 PER은 18배로 살짝 떨어졌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할 게 없다. 실적 시즌이. 그러다 보니까는 향후 이제 실적 추이에 대해 가지고서 추정치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24년, 요거는 23년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요 부분들이 봤었을 때에 크게 이제는 변화가 없다. 바라건대는 요 정도로 이렇게 쭉 가다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역시나 이게 나중에 옆으로 가고 올라가는 거는 향후 중국의 재개방 그 다음에 달러 약세 뭐 이런 것들이 지탱해주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평을 해보면은요. 이제 연준하고 채권시장은 거의 같은 수준에 달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여기서 더 매파적으로 데이터에 따라 달려있기는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비관적으로 벌써 바라볼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동일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음 주는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 주 물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미국 CPI 발표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웨이트 변화 요인이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얼마나 시장에서 가격 반영이 되어 있는지 혹은 그래도 사람들이 헤드라인을 중요하게 여겼지 아니면은 그 뒤에 이제 뭐 더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을 중요하게 여길지는 봐야 알겠죠. 근데 뭐 시간은 이거는 이제 웨이트 조절해 놓으면은 과거에 보면은 더 내려가게 이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시간은 이제 내려가는 쪽의 편이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물가지수 같은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금요일 날에 컨퍼런스 보드에 선행지수가 나옵니다. 요걸로 이제 뭐 요것도 관심들이 요즘 높아지신 것 같아요. 그 침체에 대한 거 따져야 되니까. 근데
지난달에 나올 때 그 전월에 대비해서 마이너스야 아직. 마이너스긴 한데 그 전월에 대비해서 약간 마이너스가 덜해졌거든요. 지금도 예상치를 보니까는 그게 마이너스가 또 좀 더 덜해지는 걸로. 그러니까 선행지수가 살짝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뭐 봐야 되긴 하겠지만 만약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침체 우려는 더더욱 덜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래서 지난주 뭐 이번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전주에 대한 거 전부 다 좀 데이터가 막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어떤 식으로 변화들이 있느냐 이런 거를 많이 말씀드려 가지고서 좀 저게 뭐지 이해하시기도 어렵고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 데이터가 그래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또 조금 우리가 이거를 종합적으로 약간의 시계열을 두고 조금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뭐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거를 총 토탈에 썼을 때에 뭐 제가 봤었을 때는 이거는 별로 그렇게 정책이나 시장에 아직까지는 영향을 줄 만한 숫자까지는 나온 게 없다. 뭐 그렇게 본다라는 걸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요. 준비한 내용의 전부이고요. 이번에는 아쉽게 제가 라이브 진행을 못했지만 최대한 좀 목 컨디션을 회복을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라이브 방송으로 다음에는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